이 책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는 아, 저는 사실은 에밀리 디킨슨이 갖고 있는 매혹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1800, 그러니까 50년대, 1850년대 그 숫자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기차가 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서구 유럽에서는 그 일본의 우키요의 어떤 그런 미술이 엄청난 영향력을 파급을 일으켜서 거의 자포니즘이 거의 다 재패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자극을 줬던 그런 해이고,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그 근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시간, 그때 어떤 세계의 어떤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진 그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에밀리 디킨슨 미국과 그 인상파 화가의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사진기의 발명도 엄청난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AI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명의 충돌이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고민을 했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도 굉장히 특히 그 당대에는 또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표류 그런 전쟁의 시대에서 가장 예민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출판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김소월로부터 시인들을 갖다가 저도 제가 편지를 해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그 시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따분한 어떤 고장에서 자라난 에밀리 디킨슨의 삶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삶은 무수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시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평가도 굉장히 이국적이고 매혹적인 어떤 평가가 있어요.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그 매혹적이라는 것은 저는 길지 않아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어떤 우리 젊은 시인들이 시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적인 시라고 얘기해서 되게 벗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때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시를 계속 진짜 아름다운 시나 매혹적인 시들은 어떤 조탁에서 오거든요. 조탁의 미학에서. 근데 오늘 여기에서 시가 보여진 거는 좀 더 많은 시들이 독자한테 쉽게 읽혀지려고 비유를 넣은 시인들을 많이 뺐더라고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서는 굉장히 비유도 탁월하거든요. 비유가 이제 한 개, 두 개, 여러 개 있지 않고 하나만 잡고 가는 그런 것들이 그 시에서 굉장히 더 매혹적으로 만든 요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탁의 의미, 압축의 시적인 어떤 완성도를 더 기했다는 의미에서 이 에밀리 디킨슨의 시라는 것이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든 요소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가 미국 내에서도 그때 휘트먼이 굉장한 시인으로 남아있지만은 휘트먼의 시보다 더 앞서갔다는 거죠. 당대에서는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당대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전위적이고 앞서가는 안목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뒷세대에서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랭보가 그랬었고, 그래서 여기에 에밀리 디킨슨도 어떤 랭보의 어떤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갔다는 그런 데서 당대에서는 매력을 못 느꼈었지만은 1950년대부터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됐어요. 많은 그림에서도 에곤 실레라든지 구스타프 크림트도 당대에 유명했었지만 훨씬 더 평가는 1980년대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뛰어난 또 화가들은 당대에서 많이 활약을 했더라도 그 후세대에서 더 빛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네, 제가 갇혔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어하고 주목받지 않으면 현실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됐어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거의 다 우리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화가 중에서 데미안 호스트라는 최고의 어떤 그 경지를 누렸던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의 제목의 작품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위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고립된 존재들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많은 어항속에 갇힌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들 갖다가 어항들을 쫙 늘여놓고서 그걸 전시했던 작품, 설치 작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다 그렇게 모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부 다 주목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나를 알리려고 저도 알리기 위해서 계속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활동을 하지만은 근데 저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인이었고 꾸준히 책을 내지만은 항상 창작은 젊은 애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뭐든지 젊은 친구들이 또 등극을 해야만이 또 이렇게 시대가 또 조류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저도 애를 키우고 나와서 세월이 가서 보니까 뭐든지 또 정치의 논리라는 게 있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걸 저도 느껴서 되게 한동안 시집을 너무 오랫동안 안 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서 시절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어떤 좌절감도 느꼈고 한편은 저한테 굉장히 위로를 줬던 시가 사실은 에밀리 디킨슨이었어요. 그 시인이 그런 어떤 외부적인 것에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빛났던 시를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시를 썼던 제목은 에밀리 디킨슨이 주는 위로였어요. 잠시 읊어드릴게요. 여기는 뭐 저자가 있던 화자가 있는데 여기 화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화자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이 주는 위로 신년님.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잔치집을 향해 갔고 세상이 바뀌고 홀로 남겨진 채 그는 멍하니 길에 섰다. 춥고 거친 바람에 휩싸여 10년을 보낸 후 주머니는 텅 빈 채 머리는 멍한 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살잔이 다 쓴 빗자루처럼 힘이 없었다. 춥고 거친 바람에 휩싸여 에밀리 디킨슨을 읽으며 그는 마음을 놓았다. 시 7편 발표 후 모든 문을 닫고 평생 1700여 편의 시를 썼다는 위로 2만 편의 시를 썼다는 200의 위로까지 위로의 잔치집은 마음 안에 있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